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와 사이코패스적 성격을 범행 동기로 지목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 업무를 총괄했던 용산구청 간부가 공로 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맡고 있던 이 직원은 인파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 역시 부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올해 1월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했다는 이유로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발됐다고 합니다.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돕는 제도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용산구청은 공로연수에 들어간 뒤 기소돼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이지만 행정안전부조차 연수 중단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죠. 지금 국회 앞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가족들은 참사 때마다 유족들의 목소리가 정쟁으로 취급되고 결국 피해자가 농성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 수학공식처럼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선 유족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한탄했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 유족들의 슬픔을 제대로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 찾아오는 걸까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용산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했고 경찰 내부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은 경찰 간부 역시 오늘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다.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네. 법폭 통치라는 거는 아마도 이 건설노조를 향해서 건폭이다라고 얘기한 거를 좀 빗대서 이 정부를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못된 습관 여전하다라면서 양당 모두를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양당이 모두 집권을 하면 자기들은 이제 언론을 항상 길들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야당이 되면 그것을 비판을 한다. 서로가 내로남불의 무한궤도에
빠진 것처럼 역할을 바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도 거부를 하는데 이것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노동개혁은 노조 탄압에 불과한 얘기가 됐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 미일 의존 외교 전략을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결국 기업과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도 했는데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양당의 역할도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은 의원들이 가만히 있질 않네요. 좀 이게 어느 쪽이든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 서로 좀 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도 화면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적어도 들어주고 또 연설하는 사람도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좀 합리적인 어떤 태도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여전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방청석에 초등학생들이 줄줄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한 건데요. 일단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했다 해도 검찰이 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이 그동안 좀 사각지대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신문 관련 정보를 도용해서 사칭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이 위에서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이 전자발찌, 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고 또 긴급 응급조치 보호 대상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거인, 가족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30일 본회의에서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22대 총선 직전인 내년 3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6월 임시국회 내에 절차를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총선 전에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이 특별법은 진상규명, 희생자 추모, 유족 지원 등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게 되고요. 또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를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을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오늘 이제 좀 유예적인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윤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일단 하고 당 원내 지도부끼리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뭐 이렇게 시간 지나가지고 이런 특별법 통과되는 걸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해 왔고 뭐 예를 들면 장관의 어떤 인사 조치랄지 또는 뭐 좀 더 확실한 어떤 수사랄지 여러모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 정도 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조치는 사실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뒤늦게 특별법 처리를 이제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 같은 특히나 이제 유족들은 지금 단식 농성에 나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제서야 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참사 원인과 그리고 참사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유족들을 설득하고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뭔가를 취해야 하는 거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한 건설 노동자 고 양해동 씨의 연결식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미사가 봉헌이 됐는데요. 유가족,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운구 차량이 노제가 예정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발을 했고 건설노조 조합원 등의 한 5천 명 정도가 뒤를 따르는 그러한 이제 이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네. 이 양해동 씨가 그려져 있는 대형 걸개 그림이 나왔고
또 살려내라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깃발이 나왔습니다. 2개 차로를 이용해서 행진을 쭉 진행을 했고 오전 11시에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치르고 오후 1시에 광화문 동아면세점 인근에서 연결식을 진행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연결식에 참석한 야당 대표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라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건폭몰이로 모자라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죽음을 방치한 파렴치범으로 건설노조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폐륜을 일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되고 노동 탄압을 하는 윤석열 정권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해촉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네요.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령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회에서 직권 해촉을 제청을 했다라는 건데요. 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최저임금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에 전남 광양에서 막루 농성을 벌이다가 체포되던 그 시점에 흉기를 휘둘러서 이 경찰 진압을 방해했다라는 등의 혐의로 지난 2일에 구속이 된 그런 상태죠. 근데 이런 이유로 자진 사퇴를 해라. 정부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해촉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노동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이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가 1987년에 발족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 노동부의 월권이고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질서 훼손 행위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위원을 추천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갈등 양상이 보이는데요. 예. 신규 위원으로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령 위원장을 추천을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김만재 위원장은 김준영 처장의 이러한 이제 일들에 있어서 이 투쟁을 지원을 하다가 연행됐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위촉을 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이제 충돌의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사무처장이 막루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그거 제재하고 그러다가 밑에서 이렇게 바닥에 쓰러지면서 그렇습니다. 그 제압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공정수능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제 또 논평을 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향해서 발목 잡기를 멈추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니까 묻지마 반대를 하면서 또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금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 어떤 초고난도 문항의 폐지가 옳다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카르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게 됐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카르텔의 한쪽 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 강사나 일타 강사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범죄이자 사회 악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전 이런 주장은 좀 극단적인 주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른바 이제 진보, 좌파 이런 쪽에서 많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해온 쪽 아니겠습니까? 예. 사교육이 너무 크고 그 사교육이 없는 그런 공교육을 해야 되고 그 사교육으로 많은 돈을 벌어가는 이런 스타 강사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 그런 구조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네. 여당의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대가 변한 것인지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비판받고 있는 이른바 그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것들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언론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없앤 것을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모순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철규 사무총장이 오늘 이제 S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원, 200억 원까지 하는 게 공정한 시장 가격이냐.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이나 이권 카르텔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하겠다.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네. 사교육 카르텔과 국정 발목 세력이 손잡은 모양새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국정 발목 세력이 민주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등을 수사를 여러 번 했다. 입시 문제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입시 전문가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흥미로운 그런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원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해서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를 해서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종 억측이나 이런 불안, 염려는 걷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분위기 상당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국무총리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복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교육부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에게 이러한 취지, 그러니까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해라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지시를 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것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감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육부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천일염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날 프랑스 베트남 순방 떠나기 전에 가까운 참모하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최근에 국내 천일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의 배경에 국민에게 불안 심리를 부추겨서 정부를 원망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면까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권 카르텔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소금을 사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는 지금 야권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민주당 등이 예를 들면은 지금 여당의 표현대로 뭐 괴담이나 이런 거를 유포해서 소금이 사재기가 됐다라고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알려지지 않은 뭔가 엄청난 범죄 세력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이제 논란을 이용해서 소금이 오염되지 않은 소금을 빨리 사세요. 뭐 이렇게 마케팅을 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정도의 지시 또는 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 했다면 뭐 그러한 어떤 범죄가 뭔가 범죄 혐의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을 텐데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 맥락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원전에서 방류하는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 여당 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외부 전문가까지 불러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근데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는 절대 해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히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는 자리를 일부러 여당이 만들죠. 예. 만들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기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합니까 물어보면은 안전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잘 이해는 안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 서울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는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에서 WTO의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 제소를 당한 거에 대해서 2심까지 가서 승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WTO의 이러한 이제 제소의 결과는 일본이 다시 제소할 수 있다라는
그동안에 관측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왜냐하면 이것은 WTO의 조치에는 일사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본이 사유를 바꿔서 다시 제소를 하면은 그때 또 다퉈야 되는데 네. 그때 변화되는 환경, 예를 들면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반영되면 그 소송의 결과는 알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서울신문 보도는 일본 정부가 그러한 다시 WTO에 제소하는 방안은 취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망치기 싫다고 한다. 이게 일본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식으로 다시 제소를 해서 다퉈봐야 만약에 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 큰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도 일본이 만약에 일본이 지게 되면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더 이상 더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러 두 번이나 졌으니까 우리는 수입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전략상 안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과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등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 변화가 우리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뭔가 영향을 주고받는 뭐 그런 관계에 있는 거냐. 혹시 일본 정부의 그런 조치가 우리의 태도 변화나 이런 것들에 뭐 근거한 것이냐 이렇게 네네. 물어봤는데 네.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든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태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안전하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괴담이다. 이 논리를 어떻게 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연일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또 얘기를 듣고 두 번, 세 번 듣고 그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어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협 중앙회의 경우에는 전국 91곳 수협 조합장들을 모아서 우리 수산물 안전 캠페인 선포식 그리고 원전 오염수 반대 결의대회를 열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이제 내일 열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의 논란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커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100만 명 달성 기념을 보고를 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의당은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 대표 등과 함께 22일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 원전제로 재생 에너지 100의원 모임이라는 단체가 일본 정치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원들을 만나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결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고 또 일본 야당 중에 규모가 상당히 작긴 합니다만 사회민주당 의원들하고 도쿄전력을 네. 공동으로 방문해서 기자회견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이 아마 진행이 되면 논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사를 진행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박모 전 보좌관은 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 명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를 했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검찰은 뭐 이미 아시다시피 이 사업가 김모 씨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그리고 이 박모 전 보좌관 등에게 돈을 건넸고 이 돈이 윤관석 의원 등을 거쳐서 현직 의원들에게 뿌려졌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조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굉장히 강경한 입장 표명을 연일 하고 있는데요. 예.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러한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이다.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에 뭐 서명하자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고 지금 돈 봉투를 나눠줬다고 하는 의원들에 해당되는 얘기겠네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네. 뭐 정확하게 어떤 의도이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는 뭐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달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 동기로 어린 시절 쌓인 분노와 사이코패스적 성격을 지목했는데요. 이 전문가는 이번 정유정 사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유정이 과외 강사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뭐 일종의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했던 범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하면서 네. 법원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증거를 제출했는데 결국은 이 사건이 이제 계획살인인지 또는 우발적인 살인인지도 양형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계획살인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밝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유정이 지금 현재 그 피해자뿐 아니라 아마도 그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54명의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또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4명을 검색할 때 특히나 이제 여성인지 또 피해자 집에서 수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공통적인 요소로 보고 이런 분들을 이제 지금 물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자신이 이미 그 계획살인을 예고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도 그 지금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또 뭐 그 중3 여학생의 어머니인 걸로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네. 실제로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중3 딸인 걸로 본인이 교복을 입고 갔거든요. 그 예. 교복을 구매했던 것 또는 근처에서 시신훼손을 해서 마트 가서 뭐 표백제나 비닐봉투를 구매했던 것 또 그다음 시신훼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가서 또 큰 여행 가방을 갖고 왔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계획살인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미 1년 전부터 작년 초부터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이나 사체 유기를 검색하고 있었던 점도 계획살인을 명백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만약에 이번에 범행 후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연쇄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이코패스 범죄들, 뭐 강호순이라든지 뭐 유영철 같은 경우, 뭐 10명, 20명 이렇게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상황에서 잡히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조금 더 이제 진화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자신이 이제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는데 정유정 같은 경우도 분명히 사이코패스 지수가 유영철 같이 38점 정도로 매우 높지는 않지만 네. 지금 강호순과 비슷한 정도는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본인이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범죄의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자면 이제 정유정 같은 경우 이제 학창 시절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많았단 말이죠. 네. 결국은 어려운 그 가정 환경, 불우한 성장 과정과 또 가족과의 뭐 불화, 또 대학 진학 실패, 취업 실패 이런 것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분노가 쌓여 왔었고 그런 예. 것이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살인 범죄자들은 특히 성장 과정에서 결핍이 이런 어떤 살인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애정 결핍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성장 과정에서 교육과 교육을 통해서 성취욕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좌절됐고 결국 가족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런 환경에서 자신이 어떤 그 욕구를 가졌던 부분이 뭐 대학을 가고자 했고 또 공무원 시험을 뭐 붙어보려고 했고 또 구직을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잇따라 어렸을 때의 좌절과 더불어서 성인이 되면서까지 좌절이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런 분노들이 일단 쌓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네네, 이제 네. 본인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과 결합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하는 동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반사회적 성향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사이코패스적 성격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학창 시절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 다닐 때 조용하고 말썽도 피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네.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이건 타고나는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도 이런 성향이 드러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학창 시절에 이제 그 본인이 아마 어떤 그 힘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좌절이 계속 되었고 예. 거기서 힘이 없었고 매번 이제 참고 살아오다가 아마 성인이 돼서부터 조금 그 어떤 운동형 외톨이로 좀 오래 지냈던 부분이 자신이 어떤 이런 그 좌절된 부분을 성인이 돼서 내 삶에 대한 어떤 분노의 원인을 찾게 되고 또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그런 힘이 생겼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이제 그 어떤 살인에 몰두하게 되는 그 계기가 돼서 작년 초부터 이제 이미 이제 살인에 대한 검색이라든지 뭐 도서관 가서 이런 살인에 대한 책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범죄물을 시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미 자신은 결과는 살인을 하겠다라는 결과를 갖고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을 실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분노가 있었다라고 해도 예. 그 분노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라는 것은 일반인이 실행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정유정 같은 경우는 내가 살인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실행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당연히 정상인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범죄 동기가 그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럴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떤 범죄 동기를 찾아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다든지 네네. 또는 뭐 가석방이나 뭐 전자발찌 부착 단계까지 이제 예.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통상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한 성향을 갖고 있을 때 사이코패스다 뭐 이렇게 부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테스트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상식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단답형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항들은 아니고요. 예. 여기서 이제 2명 이상의 전문 검사자가 이제 문항을 읽어주고 이 피검사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사이코패스 진단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네. 이제 캐나다 심리학자인 로버트 헤어 박사가 1991년에 개발한 PCLR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수사 단계에서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과도한 자존감, 뭐 병적인 거짓말, 공감 능력 결여, 또 문란한 성생활, 또 여러 번의 혼인 관계 등 여기에 이제 20개의 항목이 있고요. 이거 이제 아니다가 0점, 아마도가 1점, 그렇다가 2점 등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합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사이코패스를 이 과정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뭐 과거 행적들, 특히 정유정 같으면 지금 아까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학창 시절의 행적이라든지 그가 뭐 겪어왔던 어떤 불운이라든지 이런 것 분노가 쌓이는 과정들, 그런 성장 과정, 또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이나 과거에 뭐 범법 행위가 있다면 그런 것도 보고요. 또 여기 프로파일러의 면접 결과까지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서 측정을 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유정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피해자의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하는 욕망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일단 일부에서 뭐 피해자 신분 탈취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했지만 현재 이번 검찰에서 밝힌 바도 신분 탈취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요. 근데 네.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처음에 지금 피해자의 신원하기는 어렵게 해서 실종 처리를 하려고 정유정이 의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체를 훼손하고 또 유기를 하면서 지금 검거 당시에는 피해자의 또 신분증까지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피해자를 결국은 실종 처리하고 자신은 그 신분증을 갖고 이 신분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4명의 동일한 그런 비슷한 피해자가 될 뻔한 그런 분들을 검색했었단 말이죠. 네. 여성이고 그 예. 집에 가서 과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물색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자신이 결국 살인을 저지르겠다라는 그 결과에 일단은 그 대상을 찾는 조건으로 봤던 것이지 꼭 이 피해자만 특정해서 이 피해자의 신분을 탈취하겠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유정이 일반 수용자하고 달리 독거방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뭐 너무 호화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 여론도 좀 있더라고요. 네. 이 독거 수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정유정은 특별 관리 대상자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이제 혼거를 하거든요. 여러 명이 같이 지내게 되는데 네. 정유정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정유정 자체가 예. 그리고 일반 수용자와 함께 생활을 할 경우 좀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혼자 지금 지내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아직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이 특별관리 대상이 더해져서 결국은 지금 독거방에서 지냈는데 특히나 이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본인이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자신했겠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어설픈 부분 때문에 자신이 잡혔고 신경의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유정 자체도 검거 후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현재는 지금 특별관리 대상자로 독거 수용 중인 상태입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이렇게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 복귀를 한다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지금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예. 10년 내에 21%의 그냥 일반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21%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네. 근데 사이코패스는 약 77%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가 막 뭐 이 사람이 막 흉악 범죄자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도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최근에는 뭐 사이코패스로 이 범죄를 판단하는 그런 약간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예. 이건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 지금 그 수사 단계에서 재범 위험 판단에 활용이 되는 그런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가석방을 해야 된다든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재범을 할 것이다 이런 여부를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또 범죄 동기가 좀 명확치 않을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수사 기록에 조금 참고 자료를 올릴 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유를 찾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사건들이 이렇게 잔혹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그냥 느끼는 건지 아니면 실제 통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보통 살인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뭐 분노, 원한, 뭐 치정, 금전 하다못해 뭐 성범죄 이후에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 불만 뭐 이렇게까지라도 범죄 동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자신의 살해 대상으로 선택을 하겠다. 그중에 한 명을 살해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묻지마 범죄가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살인의 그 통계를 분석할 때는 뭐 원인을 또 분석합니다. 분노, 뭐 금전, 뭐 이렇게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누굴 살해하겠다. 근데 그 살해가 이루어졌다. 그 대상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지금 새로 이제 어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 이런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범죄자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지난주였죠. 우리에게는 532로 알려진 수컷 반달 가슴곰이 포획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532가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32는 저도 관심 있게 보기도 했고 그래서 네. 오늘의 발견 코너에서 전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들었어요. 근데 정말 아쉬웠어요. 네, 그쵸. 네. 너무 허무하게 좀 익사잖아요, 익사. 아니 저 마취총을 맞고 난 다음에 네. 그러고도 이제 도망을 가다가 결국 이제 계곡물에 맞아요.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안타깝던데요. 네. 이게 532라고 이름 붙여진 과정도 굉장히 특이했던 거죠. 네, 이제 이게 뭐 곰이니까 뭐 웅삼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사실 이게 정식 명칭은 뭐 아시겠지만 KM-53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반달곰 보건 사업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개체 식별 번호가 붙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인공 증식한 아이들을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가 이제 복원할 때 아무래도 그 유전적인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예.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 온 애는 R, 그다음에 한국 곰은 K, 중국은 C, 그리고 북한에서도 왔다고 해요. 북한은 N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암컷은 F, 수컷은 M 이런 식으로 해서 이 KM53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54번째로 태어난 수컷 곰이라는 의미죠. 근데 저 몰랐어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 네. 조형 다양성을 위해서 북한에서도 반달가슴곰 갖고 오고 뭐 러시아에서도 데려오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중국에서도 데려오고 네.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종,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류 체계할 때 제일 말따내는 게 아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종이 같은 건 사실상 같은 동물이다라고 예. 보고서 이제 아종이 같은 아이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532가 어떤 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532가 이거 좀 특별했죠. 네, 네. 예. 그 2015년 1월에 전남 구례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의 자연적응 훈련장에서 태어났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지리산에 살고 있는 야생 반달곰이 36마리 정도여서 네. 이거를 이제 야생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만 그 관리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곰을 들여와서 이제 여기서 낳은 새끼를 방사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532는 중국에서 들여온 엄마 곰과 아빠 곰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그 쌍둥이 곰은 성격이 완전 달랐다면서요? 네, 이제 쌍둥이 곰은 KM54인데요. 얘는 예. 그냥 계속 이제 지리산 쪽에 살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엄마 아빠는 계속 그 생태학습장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근데 얘는 이제 뭐 엄마 곰과 그 KM54랑 같이 살다가 한 10개, 10개월 정도 살다가 지리산에 방사가 됐는데 네. 제가 이 곰 태어났을 때 그 얘를 관리했던 관계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서 뭔가 이 KM53, 532가 좀 특별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특이한 면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되게 평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성격이 막 딱히 뭐 다른 면도 없고 뭐 유독 뭐 되게 똑똑하거나 이런 면도 딱히 없고 평범했는데 되게 그런 일을 벌일지 몰랐다. 아무튼 막 이러는데 이제 특이하다는 거는 이제 얘가 워낙 그 행동 반경이 넓었잖아요. 예, 맞아요. 2017년 6월 14일에 수도산에서 532가 발견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그 지리산에서 직선거리만 따져도 한 80km 되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렇죠. 산을 네. 이렇게 막 타고 다녔어야 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고속도로도 2개나 있어요. 통영대전 고속도로랑 광주대 고속도로. 네. 아니 그 도로를 안 건너면 못 가요 수도산으로? 네, 못 가요. 여기가 딱 그 산과 산 사이에 얘가 X자로 이렇게 그 고속도로가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나지 않으면 못 가는데, 근데 뭐 실제로 정말 얘가 도로를 진짜 건넜을 수도 있고 고라니처럼 막 건너갔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제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얘한테 원래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 발신기가 달려 있었는데 네. 그 전해 2016년에 이게 고장이 나서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데 이제 짐작컨대 아마도 터널 위쪽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거기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이제 생태 통로 같은 게 이제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걸 이용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지리산 반달곰이 당연히 이제 풀어주면 움직이는데 그렇죠. 멀어봐야 한 15km. 정도밖에 그 반경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인데 네. 이건 갑자기 80km 이상을 이동한 아이가 등장을 하니까 막 환경부도 그렇고 다 막 우왕좌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얘를 이제
데려오죠. 잡아다가 지리산에 잠깐 격리를 했다가 한 20일 만에 다시 이제 자연으로 지리산에 방사를 해요. 예. 그런데 그로부터 또 20일 만에 또 수도산에서 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잡아다가 지리산에 데려다 놓고. 예. 근데 이번엔 좀 길게 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2번이나 수도산에 가다 보니까 얘를 어디다 풀어주지? 지리산에 풀어줄까? 수도산에 풀어줄까? 막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수도산에 풀긴 풀었잖아요. 요때는 지리산에 다시 2번째도 지리산에 풀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아니 얘가 2번이나 수도산을 갔는데 당연히 그게 거기가 좋아서 갔으니까 거기다 풀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예. 환경부는 아니 근데 이제 지리산은 우리가 이제 종보관 하느라고 서식지 관리도 해놨고 예. 좀 안전한데 수도산은 거기 막 올무도 있을 거고 위험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를 이제 지리산에 다시 풀어줬는데 그런데 다시 또 이듬해 또 수도산으로 가죠. 네.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면서요? 네, 그거. 맞아요. 그래서 10시간 동안이나 이 왼쪽 앞다리 수술을 이제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반달곰 성체를 대상으로 이런 복합 골절 수술한 거는 세계에서 처음이었다고 해요.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는데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를 잘 받고 또 이번에는 그래서 수도산에 풀어줍니다. 네, 그래서 너가 이렇게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수도산 가고 싶으니 네.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삼이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럴 거였으면 나 그냥 원래 냅뒀으면 네, 내가 사고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수도산에 그치지 않고 수도산에 방사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40km 떨어진 금오산이라는 곳까지 이동을 하고요. 아무튼 네. 얘가 굉장히 이제 막 여기저기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얘가 이렇게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간 덕분에 기존까지는 이런 복원 사업이 개체수로 언제까지 얼마 늘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쨌든 간에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생태축을 따라서 이동을 할 텐데 네. 그럼 이거를 이제 길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얘네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바꾸도록 이렇게 좀 전환을 시켜준 면이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거대한 동물원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굳이 우리가 종복원하겠다고 했으면서 자연 상태로 복원하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네. 인간하고 어떻게 좋아할 것이냐. 네. 불가피하게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다시 데리고 오고 자꾸 거기다 가두려고 하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결국 마취총을 맞고 뭐 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사인은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마취총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삼이가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조절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네. 숨진 거잖아요. 그렇죠. 왜 얘한테 마취총을 쏴야 됐을까? 이게 뭐 이제 당연히 얘 이제 발신기가 달려 있으니까 이게 배터리가 이제 간당간당한 상태여서 이걸 갈아줘야겠다라고 예. 해서 4월부터 계속 포획 시도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럼 얘한테 왜 굳이 이렇게 꼭 발신기를 달아야 했을까? 그걸 보면은 2021에서 2022년 2년 동안 전체적으로 곰 때문에 어떤 뭐 벌꿀이나 과수재배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신고가 76건 있었는데요. 네. 이 중에 오삼이가 일으킨 게 52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얘가 좀 민가에 좀 가까이 오는 경우가 잦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제 환경부에서는 설명을 하죠. 오삼이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주 민가로 내려왔을 정도면 이거는 야생성을 잃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야생 접근에 뭔가 어려움을 겪었거나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야생성을 잃었다라는 거는 얘가 사람을 봐도 회피를 별로 안 하고 네. 이렇게 접근하고 할 때 이제 야생성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얘는 이제 여전히 사람 오면 경계하고 도망가고 그랬기 때문에 멧돼지나 고라니도 뭐 민가로 내려오잖아요. 농작물 이따금씩. 먹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얘도 그냥 내려왔을 뿐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나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막 발신기도 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마취총이었냐 하필이면 예. 그러니까 이 곰을 잡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생포 트랩을 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동면지 포획도 있고 추적 포획도 있고 한데 이게 다 얘가 너무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일단 패턴을 알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마취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했는데요.
그러면요? 네, 근데 곰이 원래 똑똑해요. 아 그래요? 네. 아 하긴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곰들이 그냥 마을로 막 내려와서 쓰레기통 뒤지고 막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마취총 쐈다는 얘기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좀 여러모로 좀 아쉽네요. 네. 근데 이탈리아에서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사미의 죽음을 통해서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이탈리아에서 있었는데 이탈리아도 우리나라보다 5년 먼저 곰보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프스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불곰이라고 하는 브라운 베어가 많았는데 예. 이게 90년대 중반에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가서 슬로베니아에서 곰을 한 10마리 데려다가 복원을 했는데 이게 한 25년 만에 1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지난 4월 달에 이제 알프스 산에서 조깅을 하던 26살 남성이 그 JJ4라고 하는 17살 암컷 곰의 공격을 받고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나빠졌겠죠. 그래서 여기 주지사가 저 곰, 그 JJ4는 물론이고 여기에 있는 야생곰도 한 70마리 정도 잡아서 우리 안락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판단하기에 여기는 한 50마리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다. 지금 100몇십 마리 우리 애가 감당 못해. 그러니까 나머지 안락사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안락사 시키지는 않았겠죠 설마? 이제 환경단체 이런 데서 당연히 이제 반발을 했고 예. 그래서 법원에서 한 7월 중순까지 좀 더 두고 보자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왔고 그래서 아직은 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복원하겠다고 데려다 놓고 네. 곰들이 개체수 늘리는 거 너무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또 안 된다고 또 안락사 시킨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도 한번 고민해볼 문제인데 어쨌든간 곰은 되게 위험한 동물이고 예. 그래서 인간과 충돌이 절대 없을 거다라고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복원 사업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 진짜로 그 이탈리아 주지사가 한 것처럼 이 복원 사업의 정당성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선까지만 가능해. 그러니까 너무 개체수가 많으면 다 없애고 다 인간이 그 발신기 달아서 일일이 추적하고 네네.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어쨌든 인간 때문에 줄어든 곰을 우리가 다시 늘리는 거니까 최대한 위험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식으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언젠가 우리도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 보장이 없으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넓은 산에다가 동물원처럼 가둬놓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닌가?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터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쳤지만 강원도와 충북, 경북권은 새벽까지 5mm 내외의 비가 가끔 더 오겠고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도와 충청권 내륙,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8도, 광주 20도 등 전국이 15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4에서 30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고 경상권 내륙과 전남 내륙은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충청권과 남부지방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피부 보호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는 오전까지 최대 초속 14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0.2도, 습도 8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부터 소소한 집수리를 할 때 작업복을 챙겨 입곤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러워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허름한 옷을 입고 바닥에 빨간색 고무 처리가 된 장갑을 손에 끼는 정도입니다. 작업복을 챙기기 시작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망치로 집벽에 못을 박거나 칼로 무언가를 깎거나 다듬어 맞추는 아주 단순하고도 쉬운 집수리를 하는데도 자꾸 손을 찢거나 베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그렇게 하면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가족들한테 엉뚱한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손에 장갑을 끼니까 작업하기도 편하고 다치는 일도 확연히 줄어들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더군요. 오늘 신문을 읽다 우주복처럼 특수한 복장을 하고 있지만 뭔가 어색해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이 두 면에 걸쳐 나란히 실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건설 현장에 안전복을 입고 있는 형틀목수와 여수 국가산단에서 용접사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는데요.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어색해 보였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무엇도 아니고 단지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 노동자에게 안전대와 작업복, 안전화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지만 키 151cm, 발 크기 225cm인 여성 노동자에게 맞는 제품은 없다고 합니다. 키 170cm, 몸무게 80kg 정도의 중간 체격을 가진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업체들이 제품을 만들고 회사는 아무런 고려 없이 이런 장비를 여성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전대는 직접 손바느질로 줄이고 안전화에 두꺼운 양말 2개를 끼워 신다 보니 넘어지는 일이나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20년째 용접사로 일하며 불과 열과 빛과 싸우고 있는 여성 노동자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용접용 가죽 앞치마는 바느질하거나 본드로 붙이고 줄줄 흘러내리는 각방과 토시는 절연 테이프로 칭칭 고정해 쓰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단지 상대적 소수라는 이유로 남성의 기준에 맞춰 위험을 감수하는 여성들. 이게 과연 산업 현장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Coachella,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be the first black woman to headline Coachella. Ain't that about a bitch? This song is dedicated to all the incredible women that opened up the doors for me. Thank you so much, ladies. Do we have any strong women out there tonight? Sing along! Girls, we run this mother. Girls, we run this mother.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비욘세의 Run the World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35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도 훈련 때 헬멧 사이즈 가장 작은 것도 제 머리에 너무 커서 턱건을 조여도 덜컥덜컥 아주 불편했죠. M16 소총도 160cm인 제 키에 길고 무겁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 들었어요. 이거는 뭐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군에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갔을 때 군화에다가 제 발을 맞췄거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큰 친구는 화이브가 안 맞는다고 못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과연 표준 체격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주로 남성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요즘 여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과연 여군에게 다 맞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1003님, 노약자, 여성, 장애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세상, 삶이고 의무가 아닐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표준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약간 우생학 느낌 나는데요. 사람 머리 크기를 표준을 정하고 신체를 표준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뭔가 열등한 사람 취급하는 이런 영향이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 상대적 소수자인 사람들도 고려하는 세상. 사실 배려가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 또 그런 모습들을 빨리 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문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운항 중이던 항공기 문을 개방했던 30대 남성 오늘 재판에 넘겨졌네요. 네,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행하는 폭행이나 기기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5월 26일이었죠. 낮 12시 35분에 제주에서 출발해가지고 대구로 가던 중이었는데 상공이 200여 미터밖에 안 됐고 시속 260km로 하강하던 중에 강제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4명의 승객 중에서 9명이 과업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도 했고요. 항공사 측의 추산에 따르면 손상이 따른 수리비만 6억 원 이상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다각도로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비행기에 타게 됐는지 범행 전후의 행적은 어땠는지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서 그 당시의 범행 동기나 심리 상태 등을 분석했는데요. 우선은 사건 발생할 당시 비상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진짜로 뛰어내리려고 네. 했다고요? 착륙 도중에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리고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줄 알고 비상문을 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이모 씨가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를 문의하고 비상구 좌석을 배정을 했고 예. 탑승 수속 과정에서는 이상 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검찰 쪽의 얘기는 항공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이고 이 피고인에 대한 임상 심리평가 분석 결과를 제출하는 등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문을 진짜로 열지는 못했고 문 열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그런 거죠. 1시간 이상 그 이상 증세를 보였다. 예, 결국 이제 승무원하고 승객들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제압을 했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난동을 부린 사람이 마약을 투약
했다고요? 네, 10대였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비행 도중에 여객기의 문을 열겠다고 난동을 피운 건데요. 네. 지난 19일에 오전 5시 30분쯤에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기내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나서 답답하다면서 여러 번 비상문을 개방하려고 시도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 의해서 제압이 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도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냐.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은 다 해고되는 거냐. 약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마약 간이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마약 투약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얼마나 자주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영장 실질심사 하러 가면서도 왜 비상문을 열려고 했냐 취재진이 물었더니 예.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 다소 좀 엉뚱한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붙잡히고 난 다음에는 마약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소년이지만 제가 1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속해야 될 사유가 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세부에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지금 귀국하는 도중이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안전이나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행위를 폭행을 포함해서 네. 최대 20년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비행기가 손상된 손괴 혐의 말고도요. 벌금 형태의 돈이 별개로 3억 원 이하까지는 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는 테러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고 위험성이 높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좀 혼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우리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항공보안법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네. 처벌수도 이게 올라간 게 이 정도일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 수준이다. 예. 자꾸 처벌만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닌데 말이죠. 네.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고요? 네. 뭐 얘기를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고교 학점제는 시행하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기는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고교 학점제인데요. 대학생들처럼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인 네. 거죠.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대학처럼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찾아가 수업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학생들이 수업할 교실을 찾아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듣도록 하는 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공통 이수 과목을 48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네. 총으로 치면 192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1학년 때 이수 과목이 48학점 수강을 하고 2학년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수 기준도요. 학교에서 정한 학업 성취율 40%, 과목별의 출석률도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건 막 못하면 대학에서는 학점이 이제 과락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의 경우에는 방과 후나 방학 중에 보충 지도를 받게 되고 수업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비판하는 쪽에서 그걸 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느냐. 교육 현장에서 지금 뭐 교총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교조 쪽에서도 그랬고 이거 다 감당 못한다. 이런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고교 학점제 도입이 좀 뒤로 좀 늦춰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그 과목을 원하는데 개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른 학교와 온 오프라인의 공동교육 과정이나 지역 대학이나 네. 연구기관에서 연계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수업을 들어서 융합적인 인재를 만들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을 해서 학습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겁니다. 그 수업을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학생으로 이제 우선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수령인 학년이니까 네. 그때 시험을 봐서 만약에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정확한 학력 진단을 통해서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겠고 그리고 그 학생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준을 4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가급적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교육청에서 권고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그 수능 폐지는 언급이 없었죠? 네. 이게 지금 사실 학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교 학점 이수하고 그러면은 그 이수한 학점을 기본으로 해서 학종으로 대학을 가니 여러 과목들 학종은 어디 가서 학원 다녀서 될 수 있는 성격이 요즘에 그래도 다니긴 하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자기 재능에 맞게 대학을 갑시다.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수능 그대로 두면은 대학을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수능이었었는데 최초의 학년이었거든요. 대부분은 다 수능으로 학교를 갔어요. 그때 네. 학종이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절대평가를 누누이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절대평가와 관련된 얘기가 오늘 뭐 다 나오진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과연 뭐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변별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비판들이 해결해야 될 나오고 문제는 많지만 네. 방향은 맞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지 않으니까 하여튼 계획을 제시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사교육 문제에서부터 사실은 비롯된 측면이 이게 있잖아요. 문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자사고하고 외고 국제고는 그냥 존치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것 때문에 진보 성향의 교사 단체들은 이거 학교 서열화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얘기하는 공교육 강화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네. 지난 정부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가 국제 외국어고로 전환하면 두 학교 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학교들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갈 우수한 인재들을 먼저 선점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를 하고 전국 단위로 이제 자사고로 모집을 하잖아요. 수도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단위 있는데 네. 그러면 정원의 20% 이상은 지역 인재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것도 사실 사각지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미충원 인원의 절반은 일반 전형으로 충원을 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또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게 되고 또 그러려면 학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훈련 공립고등학교 2.0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또 뭐예요?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제도인 건데 그러면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거란 예상과 지역의 명문고등학교가 부활하게 되면 학교 때문이라도 엄마들이 움직이게 되고 사교육을 또 하게 된다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지방 소멸을 늦출 수 있다라는 찬성론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서열화가 심해지고 사교육이 심해질 거다라는 반대론도 맞서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지역에 명문고를 만들면은 지방 소멸이 늦춰질 거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주로? 네, 전국적으로 가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늦춰질까 하는 의문은 좀 드네요. 하여튼 참 자사고 다니는 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에도 자사고가 있기도 하고 자사고 다니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누가 자사고 다녀가지고 이 치열한 내신을 이기고 수시로 대학을 가요. 수능으로 가지. 이렇게 저한테 최근에 얘기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연 최고 10%대 금리 혜택을 자랑하는 청년 희망적금. 지금 4명 중 1명이 가입했다 해지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 청년 희망적금이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가 됐는데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한도가 월 50만 원이에요. 만기까지 꾸준하게 납입을 하면 시중 이자에다가 국가에서 장려금 더해줘서 연 10.49%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기에 엄청나게
출시됐을 때 가입 신청이 폭주를 했는데 네. 중간에 그 상황을 이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해 2월 최초 가입자 289만 5,546명이었는데 올해 5월 말까지 중도 해지한 사람을 보니까 68만 4,878명이었다는 겁니다. 전체 가입자의 23.7%니까 이 적금에 가입한 청년이 4명 중에 1명은 해지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해지한 사람들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납입된 금액대별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붙는 사람은 48.1%가 해지를 했고요. 그에 반해서는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은 43.9%. 그러니까 납입액이 적을수록 해지율도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납입 금액이 적다는 건 여유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고 예. 이게 금리를 많이 주기는 하지만 요즘 고금리의 고물가에 청년들이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저축을 할 여력들이 없으니까 또 취업이 계약직들이 많으니까 네. 또 계약이 해지가 되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그렇죠. 어려워지잖아요. 예. 아마 그래서 청년 이탈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고금 6%대 청년 대학 계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 지금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는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청년 도약 계좌보다 짧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율이 지금 뭐 거의 25% 육박을 하는데 과연 어떨까? 우선은 5년 동안 70만 원씩 물론 자유이긴 합니다만 최대치 70만 원씩 납입을 하면 네.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건데 청년 희망적금보다 3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해지할 액수도 확률이 지금 훨씬 더 많잖아요. 확률이 더 높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적금 유지를 한 70% 정도로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해지하는 사람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우선 지금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닷새 만에 거의 39만 4천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그 끝자리에 맞춰서 요일별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의적인 시각은 이런 거죠. 지금 2년도 못 채우는데 5년을 과연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적금이요. 3년 동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3.5%에다가 거의 가상금리에서 최대 6% 정도의 금리를 누릴 수 있는데 네. 3년이 지나고 나면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도 과연 청년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기는 한데요. 정부에서 이제 정부 기여금도 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자기 돈이니까 그 납입하는 돈이 다 힘든데 그만큼 납입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여력이 얼마나 될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 서북부를 습격했던 벌레 일명 러브버그가 다시 목격되고 있다고요? 네, 은평구를 중심으로 다시 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평구, 고양시,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치면 서북부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러브버그가 나타나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달에 뭐 하루에 한두 건 올라오던 신고가 지금 19일부터 이틀간에 800건이 넘게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러브버그는 해충이 아니라 오히려 익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파리 목의 털파리과예요. 붉은 등 우단 털파리인데 암수가 이제 쌍으로 다니니까 러브버그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 질병을 전파하거나 그렇지 않고 생태계 교란 생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좀 징그럽다라는 거고 오히려 유충이 낙엽과 물을 분해해서 토양에 영양분을 주는 익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가 내리고 기온이 오르면서 적절한 기온과 습도가 되면서 많이 번식을 해서 지금 한꺼번에 출몰을 한 건데요. 예. 얼마 전에 그 동양 하루살이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입이 퇴화해서 물거나 이제 그 동양 하루살이처럼 병을 옮기진 않는데 예. 많이 붙으면 우선 불빛이 많이 붙잖아요. 혐오스러우니까 장사하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예.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거기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정착해서 허식지를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은평구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올해도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예. 우선 이제 물을 뿌리면 좀 떨어진대요. 많이 붙었을 때. 네. 그리고 밝은 회색 옷은 입는 걸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과일 파시는 분들이 단 냄새를 많이 그렇겠네. 붙어서 장사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혹시 벌레 눈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고 이런 경험 없어요? 전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네. 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동양 하루살이나 러브버그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예. 근데 이게 뭐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경 파괴가 나은 결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네. 씁쓸하긴 한데요. 일단 뭐 그렇게 해로운 건 아니니까 네. 보기에는 좀 보기 흉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량으로 살충제를 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마땅히 대책이 없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판타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인 미술 축제라고 불리는 스위스 아트바젤 얼마 네. 전에 열렸다고요? 맞습니다. 지난주죠.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스위스의 바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아트바젤 홍콩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본국 그러니까 바젤시티에서 열린 만큼 세계적으로는 더 주목이 되는 행사였죠.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좋은 컬렉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제가 패기 구겐하임이나 찰스 사치 등 해외 컬렉터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렸는데 네. 정작 우리나라의 전통 컬렉터에 대해서는 소개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멋진 컬렉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개인의 컬렉션으로 문화재를 지켜낸 간송 전형필 수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선생 계시죠?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들어도 듣기 좋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소식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요? 타계 이후에 예. 그것까지 오늘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송은 어떤 분인지 설명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간송은 1906년 종로 일대의 상권을 장악했던 신만석 대부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가 9세가 되던 해에 조부모, 양부, 친형 등의 집안 어른들이 잇따라 죽고 23살에는 친부마저 사망하면서 간송은 유일한 상속자로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되죠. 그가 상속받은 유산이 당시 서울의 기와집 2,000채에 해당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3세 조선의 백만장자가 된 셈인 거죠. 기와집 2,000채요.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요. 저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받으면 약간은 개념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요 2천만쯤 됐을까요? 그 정도는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서울 인구도 100만 단위 정도밖에 안 됐을걸요. 네. 근데 2,000채를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집 안 고치면은 서울 아무데도 못 간다는 얘기 나올 법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한편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말씀 나눴던 패기 구겐하임과도 비교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패기 구겐하임은 타이타닉의 침몰로 아버지 벤자민 구겐하임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그 구겐하임 뮤지엄 네. 이제 그쪽의 그러니까 가문이죠. 그래서 패기가 20대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피카소나 몬드리안 등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던 유럽 화가들의 그림을 하루에 하나씩 사들였던 일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훗날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그 그림을 갖고 이불 사이에 켜켜이 넣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면서 그렇게 지켜냈던 세계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송과 패기 어떻게 보면 모두 20대에 굉장한 문화유산을 그러네요. 물려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 문화재와 예술품 수집은 돈이 없으면 못하기도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확실히. 그럼요. 네. 그리고 간송이 문화재를 수집하게 된 계기. 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실까요? 네. 네.
어떤 계기로 문화재를 사들이기 시작했을까요? 네. 원래 한 20대인데 원래 그러게요. 애국심이 막 뿜뿜 솟아가지고 그러네요. 꼭 그걸 나가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투철한 민족의식과 이제 역사의식이 네. 어느 순간 심게 된 건데요. 그렇죠. 간송은 휘문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 법과에 진학을 했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 이 휘문고에 이렇게 다니던 미술 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이자 민족주의자였던 고희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고희동을 통해서 독립운동가이자 서화가였던 오세창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와세다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고희동 소개로 오세창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나이가 간송이 20대, 고희동이 40대, 오세창이 60대였는데 이들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민족 문화를 수호해야 한다 이런 중요성을 서로 일깨워줬다고 하고요. 네. 특히 오세창은 서화 골동의 감시관을 간송에게 길러줬다고 하는데요. 오세창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선은 꼭 독립이 될 것이다. 동서고금의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 합병되는 역사는 없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문화 유적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당시 많은 일본인들과 심지어 교사를 받은 조선인들까지도 고분을 도굴하거나 유물을 맞아요. 탈취하는 절도 행위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일제시대뿐만이 아니라 한 20-30년 전만 해도 맞아요. 그런 뉴스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재는 도굴꾼이 더 잘 대한.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골동품으로 이제 문화재들이 일본인들의 손으로 많이 넘어가던 시기였는데 간송이 이렇게 고희동을 통해서 오세창을 만나고 이러면서 문화재 수집과 보존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독립운동이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요. 누군가는 목숨을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지만 간송은 내가 문화재를 그러니까 일본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은 쏟아 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문화재 수집은 취미도 아니었고, 뭐 개인의 명예나 부를 축적하기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마음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문화유산 독립운동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희동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화가입니다. 네, 일본의 최초 유학생이고요. 예. 서양화를 그렸었던 사람이에요. 유화를 처음 그렸었던. 예. 사실은 고희동의 작품이 지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높은 가치로 뭐 평가가 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는데요. 역사 속에서 고희동의 그 역할이 이제 서양화를 처음 한국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미술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동양 예. 서양화에서 벗어나서 동양화를 또 했던 그런 화가인데요. 또 민족주의자적인 역사성까지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영향들을 많이 끼쳤죠. 혹시 스승을 잘 만나야 돼. 그러게 말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미술교사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또 만나다니. 쉽지 않은데. 네, 역사적으로 또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간송이 지켜낸 문화유산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죠. 근데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이 있죠. 네, 정말 많은데요. 예. 간송의 업적 중에 백미는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많이들 뭔가 훈민정음 관련된 거 뭔가 있었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해례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1443년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이 이제 창제가 되었죠. 네. 이때의 기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란말싸미 뒹기게 달아 그런 것이 적혀 있는 훈민정음 예의본이라는 것 이외에도요. 네. 지편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원리, 사용법 등을 설명한 일종의 훈민정음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해례본이 있는데요. 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약 500부 정도가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지만 편찬 사실만 존재할 뿐 20세기 초까지는 단 한 권도 그 존재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6월에 안동에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간송이 듣게 되거든요. 네. 그 다름으로 이제 한다름에 달려가죠. 그런데 1940년대는 일제가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가속화하고 그렇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1942년만 해도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맞춤법이나 표준어 등을 정리한 책의 발간을 앞두었던 조선어학회의 한글 학자들을 모두 잡아가기도 했을 정도로 예. 그 한글 탄압이 심했을 당시였거든요. 간송은 이 정보를 조선총독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소중한 문화재를 뺏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서둘러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이 부른 값은 원래는 1,000원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1,000원만 해도 당시 기와집 한 채에 해당하는 큰 돈의 금액이었는데요. 간속은 여기에 더해서 10배에 해당하는 1만 원을 지불하고 헤레본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훈민정음 같은 보물은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10배의 금액을 치렀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 말 하잖아요. 네. 전 세계에 자신의 나라 말 네. 그걸 창제했다고 하는 원리를 기록으로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나라는 네.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네. 의예본보다 헤레본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요.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저 어릴 때는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 화장실에서 창호지 모양을 보고 기억니은 모양을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이런 헤레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진짜 뭐 그런 줄 알았을 네, 수도 구강 있겠어요. 구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우연히 뭐 창호지 모양 보고 화장실에서 나왔겠거니 하고 우리는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한글은 정말 대단한 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지금 헤레본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이게 엄청나게 2008년에 네. 이제 또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 2008년에 발견된 걸로는 이제 국가에서 환수를 해주시면은 뭐 그것만 얘기해도 1시간은 제가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훈민정음 헤레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1962년에는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이 되었고요. 네. 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이 같이 지켜나가야 할 그런 주요 문화재로 이름을 올린 건데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안동에서 아까 이제 그 1만 네, 10,000원 주고 샀다면서요. 네, 10,000원을 주고 네. 샀다고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당시가 일제 강점기잖아요. 네. 훈민정음 헤레본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간송은 헤레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1945년에 해방이 될 때까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해방이 되고 이제 좀 나아졌나 하는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총각을 다투는 피난길에서도 이 훈민정음 헤레본만큼은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서 낮에는 품고 밤에는 상자를 베개 삼아 잠을 청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화재 이제 유물들을 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헤레본만은 내가 지켜야 한다 하면서 늘 품에 이렇게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창 선생한테 안목을 배운 보람이 있다.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는 그 간송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이제 역사 정신까지 투철해서 비싼 돈을 주고 헤레본을 구입한 멋진 사람이다 정도만 기억을 하는데 네. 이 피난길에 목숨을 걸고 지킨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여튼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예. 근데 그가 지켜낸 문화재들이요. 그 아까 이제 오세창의 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네. 훈민정음 헤레본은 안목이 있든 없든 누가 들어도 역사적으로 꽤나 중요한 거라고 인식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전혀 알아보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소장을 해서 특히 일본에 있는 것들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일례로 1920년에 기름 장수에 의해서 참기름을 담아 팔던 병 하나를 참기름 4원인데 병값 1원 이렇게 해서 일본에게 넘긴 사례가 있어요. 예. 이게 굉장한 백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화와 난초, 벌과 나비가 그려진 백자였는데 단돈 1원에 얻은 조선 백자는 이제 일본의 골동품 상에 의해서 곧 60원에 팔렸고 60배가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상 16년 만에 3,000원의 몸값이 되어 이제 경성구락구 경매에 출품이 됐거든요. 네. 간송이 이거를 보고 원래는 겸재정선의 폭포 그림을 사러 갔다가 예. 참기름병이었던 백자를 보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이 3,000원에 나온 걸 보고 아 이것은 내가 반드시 낙찰을 받아야겠다라는 의지로 경매에 참여를 합니다. 네. 감시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낙찰받아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겠죠. 예. 3,000원으로 시작한 가격은 순식간에 7, 8,000원으로 뛰었고 결국에는 일본의 거대 자본인 이제 골동품 상해와 접점을 끝에 결국에는 14,580원으로 간송이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3,000원짜리를 14,580원까지 낙찰을 받는다. 이제
이제 그때까지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낙찰을 받는데 이제 손을 들었다는 뜻인데 결국에 이 백자도 국보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뭐 지금 1원짜리였잖아요. 네. 참기름병으로 쓸 땐 1원짜리였는데 사실은 1원으로 넘겼으면 안 되는 건데 그쵸. 그 참기름 하면서 내가 1원 더 줄 테니 병도 같이 주세요 했을 때 이제 일본에 넘기게 된 거죠.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그런 건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소장한 문화재들이 간송미술관에 보관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송 전영필이 1938년에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우리나라 최초 살인미술관인 보화각을 설립을 하는데요. 네. 보화각, 빛나는 보배를 모아두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보화각은 사실 전시를 위하기보다는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또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 컸는데요. 보화각을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그 민족사학인 보성학교, 보성중학교, 보성고등학교 네. 이 학교들을 다 인수를 해서 고고미술이라는 학술지를 창간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구하고 이런 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네. 우리에게 이렇게 소장품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그 38년이 아니라 71년부터입니다. 전영필은 62년에 타계를 했는데요. 네. 그 후에 66년도에 그의 호를 따서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71년부터는 1년에 2번씩 상설 전시를 열어서 소장품들을 보여주는 전시를 진행 중인데요. 사실 사립 미술관이기는 하지만 사설 그 재산이기 때문에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이것을 이제 전시를 통해서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는데 예.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를 많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71년도부터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단 2번만 봄과 가을에 각각 2주 정도만 개방을 해요. 이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가요? 네, 어떻게 얘기가 나오나요? 계속 사람들이 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다. 너무 짜다. 네. 이런 지적들 많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어떤 면에서는 이곳은 이제 보여주는 기관보다는 연구를 하고 수집을 하고 보존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관송전 부서색 생각하면 후손들이 많이 좀 보여주면 그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근데 거죠. 또 이제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제 쉽지는 않겠다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말씀처럼 1년에 4주를 넘지 않다 보니 한 번 개방되면 줄을 엄청나게 맞아요. 길게 서잖아요. 그런데요. 이 인기와는 별개로 사실은 재정난에 따른 유물 경매가 여러 번 나와서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논란됐어요. 맞습니다. 이거 경매로 또 다른 데 어떻게 넘어가면 이거 어떡하냐. 네. 막 걱정하고 국가가 사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정부는 예산이 없다 이러고. 근데 여기에 좀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네. 간송의 타계 전에 이미 경제적으로 좀 이전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부유했던 간송이 이제 들여온 그런 문화재, 수집된 문화재를 우리도 좀 보고 싶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간송의 타계 직전부터 재정난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보성학교를 인수해서 교육 사업을 한 것에 재정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값비싼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것과 재정적으로 윤택한 건 좀 별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상황에 따라 2020년에 보물 2점이 경매로 나온 건데요. 말씀처럼 이런저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보의 매각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절차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렇게나 유물로 우리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상속법에 따르면요. 모든 지정문화재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규정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네. 간송미술관 개방하면 되잖아요. 개방해서 이제 관람료, 관람료를 받고요. 예, 관람료 네. 아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것도 또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조금 비싼 가격에 관람료를 받아도 가실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처음부터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우리의 문화재를 또 그렇게 뭐 돈을 받고 하냐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송 측도 이전보다는 좀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재정적인 압박이 커졌
터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물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상속세와는 좀 무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그거 매각한 거요? 네. 좀 매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됐냐면요. 예. 간송 측은 우선은 15억 원의 불상 보물 2점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2020년에. 예. 1차 경매에서는 이게 유찰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많은 시민들과 취재진까지 나와서 경매를 주시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한 명의 응찰자도 없자 속상하다 이제 이런 탄식까지 현장에서 나왔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경매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경매 없이 두 불상을 사는 방법을 좀 타진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적도 얘기도 있었거든요. 했어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물이 나와서 이제 민간에서 경매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조금 국가가 국가가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모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있었는데요. 나온 것도 보물급 문화재였을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보물이었어요. 보물 그러니까 국가가 어찌 보면 의무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미 그 옥션에 나가기로 한 것이 있는데 네. 그 옥션을 또 취소하기는 또 이제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옥션은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예. 또 민간과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구도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옥션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립박물관이 유물을 찜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네? 민간 소장가도 응찰 의사를 접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국립박물관하고 내가 싸울 수 있겠어.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네. 그러면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첫 번째 경매에서는 유찰이 되었고요. 추후에 경매와 상관없이 같은 해에 네. 8월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이거를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유찰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물이 나왔는데 아무도 사지 않았다. 이제 국가도 등을 돌렸다. 뭐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이제 많은 근데 간송 이야기들이 전영표 있었는데. 선생이 워낙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네. 일본으로 넘어갈 뻔한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다 지켜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후대로 내려오면서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 감당하지 못하고 선생이 힘들게 산 문화를 경매에 내놓고 팔려고 해? 네. 거기에 대한 반감이 일단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게요.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간송미술관의 문화재들은 완전한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해외로의 반출이 아니라면 네. 국내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자유롭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이제 인식 속에서 국보와 유물은 좀 팔고 사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침 2년이 지나서 2022년 작년에 예. 보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국보가 경매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됩니다. 그건 어떤 거였어요? 제가 그 국보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네. 근데 하여튼 국보가 나왔을 그럼 네, 2020년에는 보물 2점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국보가 한 점 나왔는데 금동 개미명 3종 불입상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이것도 국보 경매가 상이네요. 유찰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제 좀 안타까움을 샀죠. 이것도 사면 되지 않나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 뭐 NFT로 만들자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하면서 다오라고 하는 이제 그 조직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죠 일종의 네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돈을 펀딩 받듯이 돈 결국에는 받았잖아요. NFT로 만들어서 다 같이 펀딩해서 사자 이래서 이 국보를 사들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네. 네, 많이 그 위대한 수집가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네.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분일 텐데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차라리 문화재를 사람들한테 많이 좀 공개를 하고 네. 티켓을 받고 보여주기도 많이 받고 보고 티켓 비용으로도 수익을 좀 올리면 어떠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의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그걸 하지 않았던 이유가 간송미술관은 그동안 이름만 미술관이었고요. 지원을 받으면 간섭도 받는다는 이유로 사립미술관 등록을 미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섭도 안 했지만
있었지만 지원도 못했었는데요. 네. 2019년에 사립미술관 등록을 마쳤고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미술관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화각으로 시작한 서울의 간송미술관은 건축한 지 거의 벌써 이제 100여 년 가까이 그러네요. 돼서 많이 네. 이제 좀 비좁은 상황이어서 대구시와 협업해서 대구 간송미술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공사에 착수를 했고요. 예. 국비와 시비 등의 사업이 400억 원 정도나 들어가는 그런 큰 사업이에요. 예. 대신에 시립미술관 성격으로 지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재를 더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미술관 준공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첫 얼마 안 전시 남았네요. 오픈은 올해 12월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기다려지는 소식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문화재 소유권은 그 후손들이 간송의 후손들이 그대로 갖고 있대. 네. 전시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시립미술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는. 네. 이런 좋은 방법도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네. 많은 이제 지원을 받는 만큼 이제 간섭이 커지는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 오픈해놓고 차라리 다 같이 즐기고 함께 관리하자 이런 구도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 내려가서 간송 시립미술관도 가고 치킨도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미술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